1969년 7월 인디애나주 호킨스 국립연구소. 먼지 한 점 묻지 않은 검정색 차에 탄 남자는 인디애나 주립도로를 달리다가 제한구역이라고 적힌 표지판 옆 철조망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그곳을 지키던 경비원이 차 안을 힐끔 들여다보고 나서 번호판을 확인하더니 손을 흔들어 차를 통과시켜 주었다. 연구소에서는 남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남자가 이곳에서 하게 될 새로운 일을 위해 미리 전달한 지시사항과 세부사항을 이행하고 있을 터였다. 다음 초소에 도착한 남자는 차창을 내리고 경비를 선 군인에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군인은 남자의 신분증을 자세히 살피면서도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랬다. 남자는 새로운 사람을 처음 대면할 때만 관심을 가졌다. 그들을 성별, 신장, 체중, 인종, 지능지수, 가장 중요한 잠재력 등의 항목으로 나눠 머릿속으로 빠르게 평가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마지막 항목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의 제2의 천성이자 직업상 중요한 요소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끄는 사람들, 그가 여기에 온 건 바로 그들 때문이었다. 군인은 평가를 내리기 쉬운 상대였다. 남성, 173cm, 82kg, 백인, 평균 지능, 잠재력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무기를 찬 채 초소에 앉아 방문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능력 정도. 어서 오십시오, 마틴 브레너 씨. 군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와 신분증을 번갈아 쳐다보며 인사를 건넸다. 재밌는 것은 그 신분증에는 브레너가 자기 자신을 밖에서 보게 된다면 알고 싶었을 정보의 일부가 담겨 있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르자면 그는 남성, 185cm, 88kg, 백인, 천재 수준의 지능, 잠재력 무한대였다. 오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군인이 덧붙였다. 브레너 박사라고 불러주시오. 브레너가 군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호칭을 정정했다. 군인은 여전히 남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에이트를 힐끗 쳐다보았다. 5살인 에이트는 주먹 쥔 양손을 작은 턱에 받치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브레너는 실험 대상자인 아이를 연구소로 옮길 때면 늘 직접 차를 운전해 데려왔다. 브레너 박사님, 저 아이는 누구죠? 따님입니까? 브레너는 질문에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피부색은 창백한 우유빛깔인데 에이트는 짙은 갈색이었다. 다만 현재 그가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니 군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소. 사람들이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요. 브레너가 다시 군인을 쳐다보더니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곳에서는 기밀 유지가 중요하니 다른 실험 대상자들이 올 때는 질문을 삼가도록 해요. 머쓱해진 군인은 입을 꾹 다물고 건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잘 알겠습니다. 브레너는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구소에 대한 연방 관료 체제의 시각은 고루했다. 정부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대주지만 연구에 쓰이는 비용은 보다 은밀한 부서에서 나왔다. 브레너가 지휘하는 연구는 1급 기밀이어서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다. CIA는 정부의 표준 관리 규정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연구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 소비에트 연방이었다면 이 연구소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 대신 반대 의견을 철저하게 억압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 공산주의 과학자들도
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있을 공산이 컸다. 이것이 미 합중국 정부가 그의 연구를 최우선적으로 존속시킨 배경이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위한 전쟁을 시작한 상태였다. 브레너가 차에서 내려 문 앞에 설 때까지 에이트는 잠을 깨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연 뒤 아이가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등을 받쳤다. 그는 이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아이에게 진정제를 먹였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었다. 이제껏 다른 실험 대상자들의 능력은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밝혀졌다. 에이트. 브레너가 몸을 숙이고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에이트가 아니라 칼리예요. 아이는 계속 자신의 진짜 이름인 칼리로 불러주길 원했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 일어나. 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눈이 떠졌다. 칼리, 네가 앞으로 지낼 새 집이야. 아이의 눈빛이 금세 어두워졌다. 너도 여길 좋아하게 될 거야. 브레너는 아이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어른처럼 걷는 거야. 알았지? 연구소 건물 정문 앞에서 실험복을 입은 남자들과 여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브레너의 연구를 도울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듯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와 손을 내밀었다. 리처드 모제스 박사입니다. 수석 연구원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브레너 박사님이 연구소에 오시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흥분해겠습니다. 먼저 연구원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나는 에이트가 아니라 칼리예요. 에이트가 졸음을 쫓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먼저 이 아이가 머물 방으로 안내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실험 대상자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브레너는 아이를 데리고 로비에서 떨어져 있는 보안 설비를 갖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모제스 박사와 다른 연구원들이 허둥지둥 뒤따랐다. 모제스 박사가 인터컴 버저를 누른 뒤 이름을 댔다. 뒤따라온 연구원들과 직원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아직 박사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제스 박사가 이중문을 밀며 말했다. 그가 칼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조금 전보다 정신이 든 아이는 낯선 환경에 곧바로 적응한 모양이었다. 문 뒤에 무장군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적어도 보안만큼은 철저하다는 의미였다. 무장군인이 모제스 박사의 출입증을 확인한 후 브레너에게도 출입증 제시를 요구했다. 브레너 박사님은 아직 출입증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제스 박사가 서둘러 말했다. 다음에 올 때는 준비하지. 나와 함께 온 실험 대상자에 대한 서류 사본도 보내주겠소. 브레너가 에이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장군인은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그들을 모두 통과시켜 주었다. 내가 연구소에 도착하는 즉시 실험 대상자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전했을 텐데요. 박사님, 실험 대상자들 중 일부는 현재 환각 상태에 빠져 편집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만나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모제스 박사가 말했다. 브레너가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런 문제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낼 방은 어디죠? 이쪽으로 오시죠. 모제스 박사가 말하고는 유일한 여성 연구원에게 눈길을 주었다. 파스 박사, 아이에게 줄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줘요. 팍스 박사는 굳이 자신을 지목해 그런 일을 시키자 표정이 굳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모제스 박사가 2층 침대와 책상이 놓인 작은 방으로 브레너 박사와 에이트를 안내했다. 방에 들어선 브레너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는 에이트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침대를 주문했고 같이 있을 만한 적당한 친구도 찾고 있었다. 2층 침대를 본 아이가 말했다. 이 방에서 나랑 같이 지낼 친구도 있어요? 그래, 머지않아 친구가 생길 거야. 자, 이제 음식을 가져다 줄 테니 먹고 나서 혼자 있을 수 있겠지? 브레너의 말을 들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어느새 낯선 곳에 왔다는 흥분이 가신 듯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다. 독한 진정제를 먹은 탓에 긴장이 풀려서일 수도 있었다. 브레너는 방을 나서다가 팍스 박사와 아이가 먹을 음식을 가져온 군인과 마주쳤다. 아이를 혼자 있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모제스 박사가 물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브레너가 음식을 가져온 군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통 아이처럼 보이겠지만 저 애가 자네를 놀라게 할 수도 있어. 보안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하네. 군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실험 대상자들이 있는 방으로 가볼까요? 모제스 박사가 안내해주면 되니까 다른 연구원들은 각자 위치로 돌아가도 좋아요. 연구원들은 모제스 박사가 그 말에 동의하기를 기다렸다. 모제스 박사가 그들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마지못해 말했다. 브레너 박사님 말씀대로 하세요. 연구원들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자리를 떴다. 첫 번째 방 실험 대상자는 내반족이라 애초부터 실험에 부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환각제에 취해 있었고 그저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사람이었다. 브레너는 실험 대상자들이 있는 5개의 방을 더 둘러보았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여자 2명과 남자 3명이 있을 뿐이었다. 자, 이제 연구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주세요. 브레너가 모제스 박사의 불안해하는 시선을 뒤로 하고 먼저 회의실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원들이 회의실 탁자 주위로 모여들었다. 브레너는 연구원들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본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내보낼 겁니다. 사전에 약속했던 보수를 지불하고 기밀 유지각서에 서명한 보안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었다. 저는 채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실험은 어떻게 되죠? 왜 실험 대상자들을 모두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채드 연구원이 방금 왜? 라고 질문했죠? 그런 질문이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짐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구원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입을 꾹 다물었다. 그들은 모두 팍스 박사라면 뭔가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지만 그녀 역시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을 뿐이었다. 좋아요. 어림짐작 같은 건 접어둡시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향상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평범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으니까요. 브레너는 회의실에 모인 연구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내가 이 연구소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실험 결과가 목표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실험 대상자로 부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한 탓일 수도 있겠죠. 그간 이 연구소에 실험 대상자로 선발되었던 죄수들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연구원들을 속였을 수도 있을 테고요. 병역 기피자나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실험 대상자가 몇 명 더 이곳으로 올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환각제와 적절한 유인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밀을 알려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적을 대화로 설득하거나
암시를 통해 조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국의 기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합한 실험 대상자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해오겠다는 겁니까? 체드 연구원이 질문했다. 브레너는 체드를 곧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지역에 우리와 제휴를 맺고 실험 대상자를 제공해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새로운 선별 과정을 마련해 실험 대상자를 뽑게 될 테고 내가 직접 해당자를 고를 겁니다. 이제부터 이 연구소에서 진짜 연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브레너의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69년 7월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테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흠칫했다. 아파트 안에서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흰색 앞치마와 분홍색 웨이트리스 유니폼에 배어있던 기름 냄새와 커피 냄새가 순식간에 마리화나 냄새로 바뀌었다. 테리 어서와. 앤드루가 옆에 있는 데이브에게 마리화나를 건네주며 테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테리는 그의 환영 인사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앤드루의 덥수룩한 갈색 머리가 마치 과로처럼 그의 턱을 양옆에서 받쳐주고 있었다. 테리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만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안락의자에 앉은 테리의 언니 베키는 19인치 흑백 텔레비전을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앤드루의 친구 데이브가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 가져온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최근에 컬러 텔레비전을 구입한 덕분이었다. 오늘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날이었고 미 전역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 테리, 지금 농담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데이브가 소리쳤다.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CCR에 불길한 달이 떠오른다가 흑백 텔레비전에서 터져나오는 월터 크론카이트의 흥분된 목소리와 뒤섞였다. 이제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우주인들이 몇 시간째 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네, 달에 있습니다. 테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모를 수도 있지. 앤드루가 테리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그는 테리의 빛바랜 금발을 쓰다듬은 뒤 뺨에 키스했다. 테리는 늘 일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 집세를 내주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도 있어. 테리가 말했다. 앤드루와 데이브는 부모님이 집세를 내주고 있어 기숙사 대신 꽤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베키가 다 안다는 듯 테리와 눈을 마주치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테리의 룸메이트 스테이시는 맥주와 마리화나에 취해 비틀거렸다. 포니테일로 묶은 검은 곱슬머리가 밖으로 다 빠져나왔고 셔츠의 겨드랑이 부분은 땀에 젖어 있었다. 쉬는 날이라 맘껏 마시고 피워댄 모습이었다. 넌 취하지 마. 스테이시가 손가락으로 테리를 가리키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데이브가 마리화나를 테리에게 넘겨주려 하자 스테이시가 재빨리 가로채 한 모금 길게 빨고 다시 말했다. 테리는 마리화나를 피우지 않으니까 맥주나 한 잔 가져다 줘. 앤드루가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다. 테리는 마리화나를 피우면 편집증이 생겨. 앤드루의 말은 사실이었다. 테리는 마리화나를 처음 피웠을 때 다시는 떠올리기 싫을 만큼 불쾌한 경험을 했다. 다들 그걸 환영이라고 했지만 테리는 지금도 유령 아니면 그 비슷한 걸 본 것이라 믿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뭔가 유별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건 달갑지 않았다.
그날은 좀 특별한 경우였지. 다들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다리나 봐. 테리는 손을 내밀어 스테이시의 손에서 마리화나를 빼앗아 한 모금 짧게 빤 다음 되돌려 주었다. 기침이 나오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맥주를 더 가져올게. 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 바닥에 맥주가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다. 테리는 맥주를 한 병 꺼내 뺨에 대고 문지른 뒤 다시 거실로 향했다.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심하게 더웠다. 벽걸이 에어컨 한 대로 후끈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거실에서는 스테이시가 한창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테리는 다시 앤드루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연구소 사람들이 나에게 15달러를 줬어. 15달러?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언제나 돈이 궁한 테리가 관심을 보였다. 스테이시가 바닥에 앉으며 테리를 쳐다보았다. 심리 실험에 자원했어. 그런데 스테이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데 테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앤드루가 테리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곳이야. 스테이시가 말했다. 그녀는 흘러내린 머리를 매만지려다가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오히려 다 풀어버리고 말았다. 흑백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빛을 받은 스테이시의 얼굴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였다. 한 연구원이 나를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더니 바퀴 달린 침상에 눕히는 거야. 와, 15달러를 주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만한데? 데이브가 말했다. 스테이시와 테리가 동시에 데이브를 노려보자 앤드루가 재미있다는 듯 키득거렸다. 그렇게 웃고 농담할 일이 아니었다. 테리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내 맥박을 재고 심장박동 소리를 듣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뒤 내 팔뚝에 주사를 놓고 혀 밑에 알약을 넣었어. 잠시 후 그가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 어떤 질문이었는데? 테리가 계속해서 물었다. 기억나지 않아. 아무튼 그렇게 지독한 환각 상태는 평생 처음 경험했어. 정신이 몽롱하고 몸에서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을 정도니까.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스테이시는 잠시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월터 크론카이트를 슬쩍 돌아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연구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아무튼 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스테이시가 어깨를 으쓱했다. 앤드루가 테리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그들이 다시 와달라고 했어? 그렇다니까. 하지만 난 가기 싫어. 15달러를 벌 수 있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그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통보했어? 테리가 물었다. 아직 아무 말 안 했어. 15달러면 이 아파트 한 달 집세야.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갈게. 앤드루의 말에 스테이시가 얼굴을 찡그렸다. 넌 부모님이 집세를 내주는데 뭔 걱정이야? 게다가 그 연구소에서는 여자만 오네. 대체 뭘 했는데 15달러나 줬을까? 데이브가 또다시 음흉스러운 눈길로 말했다. 스테이시가 베개를 집어들어 데이브를 향해 던졌다. 내가 가볼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 분명 너희 같은 남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아닐 거야. 테리가 앤드루를 돌아보며 말했다. 테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묻고 싶은 질문이 100만 가지쯤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늘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테리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늘 샌프란시스코나 버클리처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 정부 정책에 대해 일상적으로 반기를 드는 곳,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주변 사람들 절반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었다. 그녀는 주민들 대부분이 보수적인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머릿속에서 와글거리는 질문들을 하나도 꺼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게다가 15달러를 벌 수 있는 일이니까 베키 언니도 별말하지 않을 것이다. 뭐? 스테이시가 눈을 깜빡거렸다. 스테이시, 네가 가지 않겠다면 내가 갈게. 그 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테리가 열성적으로 말했다. 베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딱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였다. 그때 데이브가 소리쳤다. 모두들 조용히 하고 음악도 꺼. 지금 이 순간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앤드류가 테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테리, 네가 호기심이 유난히 많다는 건 알지만 정말 괜찮겠어? 어쩐지 이상한 연구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넌 갈 수 없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테리는 맥주병을 들어 올려 옅은 먼지 맛이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 맞아. 그들은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닐 암스트롱이 사다리를 타고 달 표면으로 내려가는 광경을 눈이 빠지도록 지켜보았다. 사람이 달에 가는 세상인데 여전히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데이브가 말했다. 누가 아니래? 정말 한심한 일이지. 앤드루가 맞장구 쳤다. 모두가 웅성거리며 동의했다. 잠시 후 텔레비전 화면이 정지되더니 암스트롱이 말했다. 이제 우주선에서 달 표면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모두들 일제히 숨을 죽였다. 일시에 밀어닥친 긴장감 속에는 인류의 새로운 발걸음에 대한 희망과 꿈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우주복을 입은 암스트롱이 황량하고 아름다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데이브가 너무나 감격해 펄쩍펄쩍 뛰었고 방 안 가득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경이롭고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 앤드루가 테리의 몸을 돌려 키스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월터 크론카이트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다. 그건 테리도 마찬가지였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우주 비행사들이 성조기를 달 표면에 꽂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우주 비행사들이 저 하늘에 걸려있는 천체를 가로지르며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기계의 작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주 비행사들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도 살아남았고 지금 달을 걷고 있었다. 인류에게 과연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테리는 맥주를 한 병 더 마시면서 스테이시가 다녀온 연구소 사람들을 상상했다. 심리학부 건물은 테리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다. 캠퍼스 한쪽 구석에 있는 3층짜리 건물로 주변의 나무들이 울창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린 날씨에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반짝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한 대와 검정색 벤 2대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여름 휴가 기간에는 캠퍼스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았는데 굳이 건물 앞에 차를 세워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벌건 대낮에 대학 캠퍼스 내 건물에서 은밀한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았다. 테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물었을 때 스테이시는 건물 3층에 있는 방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관계자가 와서 데려간다고 했다. 너의 짜릿한 쿨에이드 마약 테스트 장례식이 될 거야. 테리가 유리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실험복을 입은 여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밤색 곱슬머리에 이마가 넓은 여자는 허점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야무진 인상이었다.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명단이요? 그때 마침 또 다른 여자가 급히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서다가 하마터면 테리와 부딪힐 뻔했다. 테리는 여자를 돌아보았다. 기름 얼룩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녀가 테리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어 보였다. 미안해요. 늦을까봐 급히 서두르다가 그랬어요. 여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테리도 여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두 여자는 척 보기에도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다. 테리는 단정한 스커트와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이 옷차림새와 잘 어울렸다. 작업복 차림 여자는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에 볼은 죽은 깨 투성이었다. 자, 어서 이름을 말해요.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클립보드를 든 여자가 재촉했다. 앨리스 존슨입니다. 이쪽 지역이 아니라 도시에서 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먼저 말했다. 명단에 이름이 있어요. 스테이시 설리번입니다. 여자가 명단을 살펴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역시 이름이 있어요. 설리번 양은 지난번에도 왔었군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왔을 때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서요. 테리가 망설이다 말했다. 이건 신입 면접이에요. 위층에 올라가 보면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여자가 말했다. 테리는 앨리스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다가 비상 계단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우리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요?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느려 터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난 엘리베이터를 탈래요. 난 기계를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란히 걸어갔다. 한참 만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정말 예전에 만들어진 거네요. 앨리스가 엘리베이터의 표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감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테리는 보통 사람들은 오래된 엘리베이터에 열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괴짜인 것 같았다. 심리 실험에 나타난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테리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도시에서 왔다고요? 난 여기서 겨우 1시간 떨어진 레러비에 살고 이 학교에 다녀요. 난 삼촌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일해요. 중장비 수리 전문이죠. 나도 기계에 대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앨리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정비공들에게는 기계가 친구죠. 내 몸 자체가 또 다른 기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설마 심장은 있죠? 테리가 농담을 했다. 그럼요, 심장이 나 같은 인간 기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니까.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멎었고 문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열렸다. 여긴 어떻게 오게 됐어요? 삼촌이 신문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대학생 나이 여자를 찾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말해줘서 지원하게 됐어요. 입구에서 만난 여자가 신입 면접이라고 했었다. 테리는 자신은 뛰어난 능력으로 뭘 내세워야 할지 생각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전단지들이 잔뜩 붙어있는 복도가 나왔다. 복도에 있는 방들 중에서 한 곳에 문이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섰다. 실험용 가운을 입은 사람이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태가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였다. 그가 두 사람에게 종이와 펜을 나눠주었다. 기밀 유지각서인데 양식에 맞춰 기입하고 이름을 부를 때까지 대기하세요. 남자가 의자가 비치된 대기 장소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미 그곳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긴 갈색 머리에 예수님 같은 수염을 하고 나팔바지를 입은 남자도 한 명 있었다. 테리와 앨리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남은 의자 2개에 앉았다. 앨리스 옆에는 커다란 교과서를 보고 있는 흑인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하고 깔끔한 보라색 정장 차림이었다. 당신도 도시 출신인가요? 앨리스가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가 앨리스를 돌아보았다. 곱슬한 머리가 예쁘고 사려 깊어 보이는 얼굴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난 여기서 자랐어요. 글로리아 플라워스라고 해요. 맞아요. 그 플라워스예요. 앨리스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테리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시내에서 플라워스 플라워라는 큰 꽃가게를 운영하는 집 딸인가 봐요. 정확하게는 플라워스 플라워 앤 기프트죠. 글로리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도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건가요? 아니요. 난 이 학교 학생이고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앨리스가 무안해했다. 둘 사이의 대화가 끊기자 테리가 몸을 앞으로 내밀어 글로리아에게 약수를 청했다. 글로리아도 들고 있던 교과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테리의 손을 마주잡았다. 그 순간 바닥으로 뭔가 떨어졌다. 만화책이었다. 글로리아가 당혹스러운 빛으로 눈을 크게 떴다. 테리는 손을 뻗어 만화책을 집어들었다. 총 천연색 표지의 엑스맨이었다. 난 아치의 여자친구들 베티와 베로니카를 좋아하죠. 테리가 만화책을 글로리아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글로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나도 이 학교에 다녀요. 만나서 반가워요. 테리는 그 순간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주저했다. 다들 이 학교 학생들인데 난 차라리 지원하지 말 걸 그랬어요. 앨리스가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이 제일 똑똑해 보이니까 실망하지 말아요. 난 켄이라고 해요. 여자들만 모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앨리스가 물었다. 난 심령술사입니다. 남자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심령술사예요? 테리가 물었다. 켄이 자세를 똑바로 했다. 그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시겠죠. 앨리스가 그의 말을 흉내냈다. 테리는 앨리스가 심술을 부리는 건지 재미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들 양 옆에 앉아있는 여자들은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덤덤히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테리는 자신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앨리스와 눈빛을 교환했다. 심령술사라는 켄과 글로리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실험용 가운을 입은 남자가 뒤쪽 문을 열고 들어와 호명했다. 글로리아 플라워스. 글로리아가 윙크를 하고는 만화책을 교과서 속에 끼워 넣은 뒤 남자를 따라 나갔다. 테리는 그들 세 사람이 정말 좋아졌다.
이제 대기실에는 테리와 켄만이 남았다. 대기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나 있었다. 방에 들어설 때 나누어준 기밀 유지 각서에는 온갖 심각한 용어들이 가득했다. 이 대학이 아니라 미 정부의 과학진흥부서에서 만든 서류로 이곳에서 벌이는 실험의 기밀 사항에 대해 누설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를 거라는 내용이었다. 테리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당시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 아버지는 딸들 앞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테리는 어느 날 밤 아버지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적이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침실에서 몰래 나와 부모님 방 문 앞에 바짝 붙어 귀를 기울였더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내리고 나오는 일을 도왔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몸에 살점이라고는 하나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일할 때 잔인한 학대를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라에서 시킨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 잘못은 없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처럼 날마다 악몽을 꾸고 있을 거야. 난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때는 전시였어.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스스로 의문을 품어야 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참상을 목격했다.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투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다. 힘 있는 자들을 감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려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테리는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베키 언니와 어머니는 테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고 걱정했다. 반면 아버지는 테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테리는 서류를 읽는 동안 흥분과 불안이 가슴을 꽉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음을 추스르며 서류를 작성하다 마지막에 이르러 망설였다. 스테이시는 분명 이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제 스스로 나서야 했다. 테리는 서류의 서명란에 스테이시 설리번이라는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기입했다. 실험용 가운을 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이름을 불렀다. 스테이시 설리번? 켄이 테리를 쳐다보았다. 당신이에요? 켄이 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물어보는 게 흥미로웠다. 네, 나예요. 테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름을 호명한 남자는 이제까지 왔던 사람이 아니었다. 남자는 호리호리한 체격의 갈색 머리였고 얼굴이 주름살 하나 없이 반질반질했다. 남자가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테리는 갑자기 체온이 몇 도쯤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스테이시 설리번 양? 테리는 잔뜩 긴장한 탓에 하마터면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남자에게 작성한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를 받아든 남자가 테리에게 앞장서 걸으라고 손짓했다. 앞으로 곧장 걸어가서 오른쪽 끝방으로 들어가세요. 남자의 말대로 앞으로 걸어가자 문이 열려있는 크고 어수선한 방이 보였다. 안쪽에 진찰대가 놓여 있었다. 테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동식 침상 2개와 도표가 그려진 포스터, 전선과 튜브들이 달린 이상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탁자 위에는 공책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미경이 처박혀 있었다. 분리하거나 조립할 수 있는 연한 분홍색 두뇌 모형도 눈에 띄었다.
앉아요. 남자가 손짓으로 진찰대를 가리켰다. 잠옷 권위적인 어조였다. 테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찰대 끝에 걸터 앉았다. 남자는 여전히 테리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남자가 물었다. 학생은 누구죠? 스테이시 설리번이 아니죠? 테리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스테이시 설리번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테리가 반사적으로 물었다. 대학 직원이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스테이시 설리번은 검은색 곱슬머리, 신장 160cm, 갈색 눈, 평균적인 지능 지수라고 되어 있어요. 테리는 친구 대신 기분이 상했다. 당신은 신장 172cm, 짙은 금발, 푸른 눈동자잖아요.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설리번 양이라고 주장하며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달려있지만 일단 평균 이상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당신이 누군지 말해봐요. 테리의 예상과 달리 남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심드렁하게 말했다. 스테이시가 연구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신은 스테이시가 만났던 연구원은 아닌 것 같군요. 스테이시가 말해준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스테이시는 연구원이 준 약을 먹고 나서 지난주 내내 머리가 몽롱하다고 했어요. 연구소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시죠? 테리는 남자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했다. 남자가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난 마틴 브레너 박사입니다. 당신이 말한 남자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심리학자고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나는 테리 아이브스입니다. 스테이시의 룸메이트죠. 일단 당신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실험에 적합한 대상인지 알아봐야 해요. 조금 전에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엄격한 거죠? 브레너는 한참 동안 말없이 테리를 쳐다보았다. 테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그녀와 브레너 박사의 눈높이가 비슷했다. 나는 룸메이트인 스테이시를 대신해 왔어요. 어쩌면 이 일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대학생 나이의 여자들을 불러 모아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연구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테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까 나눠준 서류를 봤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무엇이든 뭔가 중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동참하고 싶어요. 연구에 참여하려면 우선 자격이 충족돼야 해요. 브레너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독신입니까? 테리는 그 순간 앤드류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어요. 브레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관계 경험은 있습니까? 테리는 처음 대면한 남녀가 나눌 대화 주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몸이 굳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있어요. 브레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출산 경험은? 없어요. 평소 본인의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당신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심스럽군요. 하지만 브레너는 말을 멈추고 테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았다.
테리는 브레너에게 열거할 만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떠올려 보았다. 모든 손님들의 주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6개에서 8개의 테이블에 음식 접시를 나르는 것. 카페인과 디카페인을 헷갈린 적이 없다는 것. 벼락치기를 해도 괜찮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 앤드루를 웃게 만들고 가끔은 베키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자질에 브레너가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신은 스스로 잠재된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나요? 브레너가 물었다. 물론이죠. 좋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군요. 자, 이제 앉아봐요. 브레너가 저울질이 끝난 듯 말했다. 테리는 누구에게든 지시받는 걸 싫어했지만 그의 말을 따랐다. 앤드루는 심리학부 건물 바깥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진녹색 플리머스 바라쿠다 패스트백은 그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성껏 세차를 하며 아끼는 차였다. 그는 혹시라도 테리가 스테이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차가 필요할 거라고 주장했다. 테리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앤드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그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지 가늠해 보았다. 앤드루는 그녀가 이곳에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테리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간을 끌기 위해 말했다. 나 지금 배가 몹시 고픈데 우선 뭐 좀 먹자. $15를 벌었으니까 밥은 내가 살게. 좋아, 어디로 갈까? 스타라이트에 가자. 금요일 밤이었고 내일 오전 9시까지는 일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한여름이라 오븐 속처럼 무더웠다. 스타라이트는 자동차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영화를 시작하려면 아직 몇 시간 남았지만 빨리 가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극장 근처의 카페는 이미 문을 열었을 것이다. 너도 와일드 번치 보고 싶어 했잖아. 네가 원하면. 앤드루는 차에 시동을 걸고 캠퍼스를 빠져나갔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아서 하마터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갈 뻔했어. 그들이 널 납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졌지. 어떻게 된 거야? 박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본 게 다야. 나더러 계속 실험에 참가해달라고 했어. 이상한 약을 먹으라고 하진 않았어? 스테이시가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 다음에 가면 어쩔지 모르지. 아무튼 뭔가 중요한 실험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때 라디오에서 베트남전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 앤드류가 손을 뻗어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이번에 데이브 친구도 죽었대.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테리는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으로 연상했다. 미소 짓고 있는 흑백 사진들. 앤드루는 학생 신분이라 징병을 연기해둔 상태였다. 내년 봄에 대학을 졸업하면 입대해야 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하면 또다시 늦출 수 있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야. 테리가 혐오감을 절제하며 말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끔찍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 앤드루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테리는 오늘 심리학부 건물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았다. 그녀는 브레너 박사에게 자신이 고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썼다. 다음번부터는 학교 밖에 있는 정부 전용 연구소에서 실험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다. 브레너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최첨단의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지만 테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3주간 연구에 동참하기로 했고 그 결정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테리는 오늘 일을 베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테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편지를 써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을 때 베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편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차라리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편이 나을 거라고 했다. 그러니 베키를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난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들은 그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척할 뿐이잖아. 앤드류가 말했다. 테리가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며 대꾸했다. 그래도 달에 갔잖아. 그건 과학이 이룬 성과지. 존 F 케네디 시절에 우주 개발을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이기도 하고.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야. 테리는 이번 실험을 주도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앤드루에게 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 앤드루는 다시는 가지 말라고 완강하게 반대할 게 뻔했다. 핫도그와 팝콘을 사올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슬러시도 있어야겠다. 테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앤드루가 그녀에게 윙크를 보냈다. 손이 크네.